자, 데스 스트랜딩 2. 결론부터 말하자면 코지마는 또라이입니다. 제정신인 사람의 머리에서 이딴 물건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일단 플레이 스타일은 여전합니다. 특정 장소에서 임무를 받고 배송품을 목적지까지 깔끔하게 배달하면 되는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는 플레이죠. 하지만 원보다는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게임성이 더해졌습니다. 우선 배송을 볼까요? 전작은 세상이 멸망했다는 것을 형상화하기라도 한 건지 폐차직행 코스로 이어지는 개같은 노면들만 즐비해서 차로 갈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짚라인으로 국토 형성지를 그리고 난 뒤에야 비로소 제대로 된 플레이가 가능했죠. 하지만 이번 짝에서는 우선 도로와 차가 정상화됐어요. 대부분의 배송지는 도로에 연결되어 있고 국토를 재건하면 플레이가 훨씬 쾌적해지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짚라인은 산악배송이나 도로가 닿지 못하는 것 같이 적합한 상황에서만 활용되는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배송을 재밌게 만들어주는 물건들이 많이 추가되었는데, 예를 들면 코핀보드는 카이랄 네트워크 내에서는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차량에 달린 스티커는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알아서 수집해주기도 하죠.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전투를 피했던 전작과 달리 전투로 이어지는 임무의 분량이 많아졌고, 플로팅 센트리나 BT 그레네이드처럼 전투를 다채롭게 만들어줄 물건들도 추가됐죠. 이러한 물건들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배송을 통해 각지의 평판을 올려야 합니다. 이게 데스 스트랜딩의 핵심 플레이였죠. 필수적인 물건들은 평판작 없이도 얻을 수 있어요. 이것들만으로도 엔딩을 보는데 지장이 없고요. 근데 평판작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높은 등급의 물건, 혹은 좀 더 재밌는 기능을 가진 물건들이 나온다는 걸 알려주니 자발적으로 아무짝에 쓸데없는 좋아요를 벌기 위해 각지를 누비게 되죠. 결국 저는 그 유혹에 넘어가 플레이가 후반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장소에서 평판작을 완료했어요. 이때도 국도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마젤란이라는 순간이동 수단이 추가되었지만, 마젤란을 이용하는 순간 배송으로 얻을 수 있는 따봉이 처참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이 따봉을 온전하게 얻으려면 결국 안전한 길이 필요하니까요. 물론 내가 재건한 길을 통해 따봉을 얻는 것도 여전히 즐겁고요. 에이 뭐, 난 따봉 필요 없어, 그냥 메인이라 할래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코지마는 이런 사람이 굉장히 안 입고 왔고, 대륙 반대편으로 배송하는 임무를 메인에 넣어둠으로써 도로를 재건하며 게임의 주제인 연결을 중요시한 사람들에게는 편안한 배송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고난의 행군을 제공해 주었죠. 이렇게 얼마나 이 게임의 진심이었는가를 체크하는 임무가 3개 정도 있는데, 내가 도로의 진심이 아니었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어놓은 도로를 통해 고마움을 느낄 것이고, 도로를 평소에도 잘 깔아뒀다면 그로 인해 얻은 따봉을 볼 수 있으니, 결국 연결이라는 주제를 전달하려는 코지마의 계략은 어느 쪽이든 성공하는 셈입니다. 자, 이제 스토리를 말할 시간이네요. 스포일러주의를 띄울 시간이기도 하고요. 이 앞에는 데스 스트랜딩 2의 스토리 스포일러가 들어있습니다. 사실 이 게임이 스토리를 보여주는 방식이 그리 친절한 편은 아닙니다. 1편처럼 순간순간의 컷신을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걸 이어서 보여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순간의 컷신만 보여주면 게임이 정말 지루할 테니 곳곳에 캐릭터들의 스토리를 섞어놨습니다. 이 컷신의 퀄리티는 1편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아졌어요. 레이니처럼 컷신 하나로 캐릭터를 압축해서 소개하는 능력도 그렇지만 액션씬은 1편과 궤를 달리할 정도죠. 가장 뛰어난 건 역시 몰입감입니다. 코지마 특유의 쌈마이한 감성을 보여주면서도 캐릭터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세상 진지하고, 뛰어난 퀄리티의 컷신 덕분에 이런 점들이 중화되거든요. 애초에 온 더 비치라는 부제도 노린 것 같은 게, 초반에 데드맨이 자신만의 해변을 찾았다는 내용의 컷신이 나오거든요. 데드맨은 수많은 장기 이식을 거친 인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프랑켄슈타인 같은 괴물이 아닐까 고뇌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이라는 증표인 해변의 발견은 그야말로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근데 여기에 이제 브금을 깔아보죠. I am not a machine, and a beach to go with them. I want to the beach, Sam. My beach. 그럼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를 요약해볼까요? 워낙에 방대한 세계관이다 보니 제가 잘 알고 있는지도 궁금하니까요. 시작해봅시다. 옛날 루시라는 비치가 살았어요. 루시는 한 손에는 샘포터 브리지스, 다른 손에는 닐바나의 쌍수를 휘두르는 걸 즐겼답니다. 하지만 주무기였던 샘포터 브리지스의 아이를 임신하자 걱정이 많아졌어요. 브리지스사에서 전설의 배달부이자 귀환자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샘포터의 아이를 비비로 만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샘에게는 다른 남자의 애를 임신했다고 구라를 까고, 닐바나에게는 자신의 아이라고 삐라를 뿌려달라는 그야말로 비치에 걸맞는 결단을 내리게 되죠. 하지만 브리지스가 호구도 아니고 그딴 구라에 넘어갈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루시와 닐바나는 총살당하고 닐은 BT가 되고 말았죠. BT가 된 닐은 사악한 악당 샘포터 브리지스가 루시의 시체를 데려가려는 모습을 보자 빡이 돌았고, 남자답게 샘의 어깨를 붙잡고 한마디 샘과 닐의 결합으로 보이드 아웃이 일어난 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죽었지만 귀환자인 샘은 홀로 살아남았고 미국이 대충 구해집니다. 그리고 비비를 빼돌려 은둔 생활을 하던 샘에게 멕시코까지 광 케이블을 이어달라는 부탁이 들어와요. 친구였던 데드맨과 프레자일의 부탁이었기에 거대 BT도 죽이고 개같은 지형도 뚫으며 겨우겨우 연구소에 도착했는데, 정작 데드맨은 자신의 비치를 찾았다며 비치에게, 아니 비치로 떠난 뒤였죠. 어쨌든 멕시코에 랜선도 깔았고 더 할 일도 없었던 샘이 집으로 돌아오자 프레자일은 3초롤의 수혜자가 되어 있었어요. 샘이 자리를 비운
비운 사이 샘의 쉘터에 빨간 얀데레 하나가 왔다 갔고 그 과정에서 프레자일이 죽어버린 거예요. 정확히는 해변에서 자신의 영혼이 뒤져가는 중인데 해변의 시간이 겁나게 느려서 해변에 3초 동안 이승에서는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이 습격으로부터 룰을 구하기 위해 룰을 BT들한테 맡기고 온 건 덤이고요. 물론 프레자일에게 자신이 뒤졌다는 건 외에 기억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샘은 루가 죽었다고 믿게 됩니다. 심지어 루가 BT로 부활해서 다시 포드로 돌아왔다는 망상을 하는 창의력 대장이 되어버렸죠. 그 꼬라지를 본 프레자일은 이 새끼가 일을 해야 좀 고쳐지겠다 싶어서 포주로 이놈을 데려갑니다. 시방 근데 B가 작동 중이라니까? 하고 고집을 부리는 또라이를 위해 BT 탐지 기능 있는 에나벨도 하나 달아주고요. 근데 BT들한테 룰을 맡겠다고 했잖아요. 하필 룰을 본 게 극단적 순애주의자 닐바나였고 룰을 걷어서 보호하게 됩니다. 이젠 샘이 거의 정신이 된 거나 다름없었죠. 닐이 좋아했던 루시와 비교를 해보자고요. 꽃을 줬는가? 예스. 결합을 했는가? 예스. 다른 사람과 낳은 애를 키워주는가? 예스. 그렇게 자신의 해변에서 룰을 정성껏 키우고 있었는데 악에서도 샘이 나타나 룰을 키드냅해갔어요. 여기까지가 파편화된 컷신들을 하나하나 조립한 결과물이죠. 이제 본편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전자기타를 든 힉스와 사이버 사무라이가 싸우는 것도 좀 보고 철권 파트 2도 보면서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쌈마야미 치사량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쌈마야미 진지함을 넘어서는 순간이요. 이 게임의 최종 흑막과 같은 포지션인 에이패스 4000의 정체가 밝혀질 때 다이아드맨이 나타나 인도식 뮤지컬 한 판을 거하게 벌이는 장면부터는 아예 몰입이 안 되더라고요. 분명히 1편에서는 이렇게 유쾌한 이미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 외에도 스토리상으로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포드에 들어있던 룬은 샘의 망상이었는데 어떻게 닐바나와 연결되어 그것의 스토리를 볼 수 있었는가? 억지로 설명하려면 보이드아웃을 일으켰던 장본인들이니 연결되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히 설명되는 건 없죠. 가장 큰 의문은 엔딩이에요. 힉스는 1편을 교훈 삼아 새로운 멸망체인 투모로우를 가사 상태로 만들어 라스트 스트랜딩을 일으키려 합니다. 그리고 거의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근데 갑자기 투모로우가 어린 시절로 돌아가 힉스를 삼켜버리고 라스트 스트랜딩이 무마돼요. 어떻게? 이 한 단어가 게임을 정리하고 대본을 쓰는 내내 저를 괴롭혔습니다. 연출상으로 보면 루, 그러니까 투모로우가 라스트 스트랜딩을 막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해답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라스트 스트랜딩이 일어난 건 아닐까? 우선 1편의 종말체였던 아멜리가 라스트 스트랜딩을 일으키는 장면을 보면 2편에서 보이는 빛나는 구체로 향하고 주변에 있는 것들이 산산이 부서지는 장면, 그리고 피눈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편의 투모로우를 보죠. 주변에 있는 것들이 산산이 부서지는 장면과 빛나는 구체로 떨어지는 장면, 그리고 이후에 등장한 루는 검은 눈물을 흘리고 있죠. 심지어 에이패스 4000의 해변에 있던 BT들이 루의 날개로 합쳐지며 빛나는 구체가 있는 공간으로 사라지는 장면과 결정적으로 아멜리가 샘을 수면 아래로 밀친 직후 폭발과 같은 것이 일어나는 장면까지 뭔가 미심쩍은 것들이 계속해서 등장하죠. 이러니까 저 어떻게가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솔직히 이 현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1편의 아멜리가 말한 빅뱅과 유사한 현상이라는 것밖에 없으니 이게 라스트 스트랜딩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거죠. 여기서 끝났으면 그래도 라스트 스트랜딩은 어찌저찌 루가 막은갑다 하고 끝냈을 텐데 또 꺼림칙한 장면이 나옵니다. 엔딩 크레딧에서는 지금까지 플레이한 호주의 모습을 돌아보는데 로봇을 통해 물건을 나르는 모습, 그리고 오랫동안 안 쓴 것처럼 폐허가 된 도로와 파괴된 모노레일, 부서진 레인보우 밸리처럼 보이는 장소와 좌초된 마젤란을 보여줍니다. 이 설명되지 않는 두 가지 요소들이 게임을 정말 꺼림칙하게 만들어요. 지금까지 보여준 연출과 맥락, 그리고 엔딩에서 출산한 레이니의 아이를 보면 해피엔딩을 맞은 거라 보는 게 맞는데 문명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정비되는 운송과 관련된 요소들이 노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본 게 정확한 엔딩인지 의심하게 만들거든요. 로봇이 포토A를 대체해서 그런 거라고 치기엔 에이패스 4000의 목표처럼 사람들이 이동 자체를 안 하게 된 세계가 아닌 이상 차가 오갈 수 있는 도로와 대량 운송에 필요한 모노레일은 필요하고, 사실상 드로브리지의 유일한 재산인 마젤란이 파괴되어 있는 장면은 설명이 되질 않아요. 결국 이 모든 건 데스 스트랜딩 3가 출시되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스 스트랜딩 2에서 풀리는 명쾌한 사실은 단 하나뿐인데 코지마의 궁극의 덕질은 성공했다는 겁니다.